자, 4교시 문제는 1번, 2번이 여러분이 조금 불편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번 문제도 사실 이제 우리가 연구반 교재에서 이미 이제 준비를 했던 문제고, 이번엔 우리가 TT 계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TT뿐만 아니고 TNIT 계통까지 같이 이제 지락 차단 장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2번 문제도요. 1번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빨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 문제의 첫 번째가 저압전로의 지락 보호와 관련해서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 자, 이건 게시 기준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접지 방식별, 세 가지 접지 방식에 대한 지락 차단 장치 시설 방법, 이게 나왔었죠. 우리가 예상했던 건 요게 예상했었죠. 왜 그러면 요 앞에 이제 IT가 나왔고, 그죠? 그 앞에 TN 계통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딱 기다리던 게 TT 계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한꺼번에 다 물어버렸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중성점 접지 방식별, 직접 접지냐, 저항 접지냐, 비접지냐에 따라서 지락 차단 장치, 즉 지락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지락 차단 장치에 대한 시설을 물었죠. 그죠? 자, 누전 차단기에 관련돼서는 이게 128에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개념이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128에 1-10쪽 나왔습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요. 이게 시설 대상하고 시설 방법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했죠. 2번 항목은 이게 이제 114에도 나왔습니다. 114에 4-25점에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TN 계통에 TN 계통의 전원 차단에 대한 보호 장치가 나왔습니다. TN 계통의 전원 차단에 대한 이 보호 대책, 이게 나왔거든요. 자, 이게 나왔고, 자, 이게 이제 문제 흐름을 자꾸 잘 봐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24일 때 보고요. 124일 때 4-25점에 이게 이제 TN, TT, IT 계통. 이 IT 계통에 대한 여기 이제 어떤 접지 문제, 여기에 대한 접지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133회 때 있죠. 133회 때. 133회 때 2-25점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IT 계통. 이 IT 계통에 이 전원 차단에 대한 보호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런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N 계통 어떻게 해야 되고, TT 계통 어떻게 해야 되고, IT 계통에 대해서 지락보를 어떻게 되느냐, 지락 차단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반드시 이제 알아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얼렁뚱땅 넘어갔다가는 이런 문제 앞으로 절대 못 맞출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누전 차단기 시설 기준은 이거는 KC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법 기준이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 기본서 교재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네요. 요거는 1번 항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번 항목에 보시면, 자, 요거 이제 1번 문제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항목에 TNTT IT 계통의 지락 차단 장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그림을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계통 접지, 전원 측의 접지를 이제 RB로 잡고요. RB를 잡고, 접지를 잡고, 여기 이제 L1, L2, L3를 작성하고, 그죠? 이게 이제 PN으로 했네요. 그죠? 자, PN으로. 이게 세 개 그림을 다 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이게 노출 노전부를, 내가 노도라고 하겠습니다. 노출 노전부요. 이렇게 잡고 이제 단상회로를 그려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 그려도 상관없고, 여기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대로 여기 그렸다고 보면요. L1하고 이렇게 홀 연결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PN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단상회로가 이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절연체가 있단 말이죠. 그죠? 절연체가 있죠. 이 절연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설적으로 흘러나오겠죠. 누설적으로 흘러나오면 이 부분의 접지를 우리가 이제 이 계통 접지에 연결하겠다는 말입니까? 그죠? 이 P를.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는 게 TNC 방식이죠. TNC 방식이죠. TNC 방식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전이 발생되면 이쪽을 통해서 이쪽에서 만약에 누전이 발생됐다. 교회로서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일부러 갈지 이걸 거의 안 넣는다고 봐야 되겠죠. 왜? 여기 저항보다 이 임피던스 쿨이 적으니까. 이쪽 임피던스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장 회로가 구성이 될 거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 선도체에서부터 여기 노출조정부까지의 임피던스 Z1, 그죠? 그 다음 보호도체의 임피던스. 그 다음, 여기 노출조정부하고 이 보호도체 사이 임피던스. ZP라 할까요? 요걸 Z1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ZPN이죠. ZPN. 자, ZPN요. 여기 PN 도체 임피던스. 그 다음에 벼락기 임피던스. 그죠? 벼락기 임피던스.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벼락기 임피던스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 임피던스. 그죠? 이렇게 이제 5개 임피던스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요 1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 이 임피던스의 전체적인 합은 굉장히 작은 임피던스겠죠. 전개통의 임피던스를 이제 ZS라고 있습니다. ZS. Z1 플러스 Z2 플러스 Z3 플러스 Z4 플러스 Z5죠. 이 자체가 굉장히 작은 놈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장이 났을 때 계통의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ZS의 IS 자체에, 그죠? ZS의 IS. 요 자체가 이제 50V 이하로 되어 있죠. 그죠? 50V 이하이면 AC 기준으로요. AC 기준으로 이게 50V 이하이면 안전하고, 만약에 DC 계통일 때는 120V 이하의 요 전압이면 안전하겠죠. 그죠? 우리 허용 접촉 전압의 한계값 이하이면.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지락 고장이 발생될 때, 교류일 때는 교류일 때는 50V, 직류일 때는 이렇게 120V를 초과하는 예상 접촉 전압 이하이면 안전한데, 요 120V 이하의 예상 접촉 전압이면 안전한데, 이 전압을 넘어가면 이게 이제 위험하니까 차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도표를 여러분 다루기가 상당히 껄끄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수식은 반드시 이제 작성이 돼야 되고요. 이 도표를 외우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거 외에도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이 도표를 다 쓰기는 뭐하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요걸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도표가 안 그려지고 이 암기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그리지 않습니다. 이걸요. 여기 허용 접촉 전압의 한계죠. 허용 접촉 전압의 한계입니다. 허용 접촉 전압의 한계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이게 사실 수많은 점이죠. 수많은 점들을 우리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전압이죠. 그죠? 전압이고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이게 이제 AC 기준으로 50V, AC 기준으로. 자, AC 기준으로. DC 기준일 때는 이게 이제 120V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시간이 무한대 시간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 전압을 넘어가는 요 전압 이상의 어떤 전압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차단될 시간이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이 안전 한계 곡선 이하에서 이게 안전한 거죠. 여기서 안전한 거고, 이 시간 이하에서 차단하면. 근데 이 시간 초과해서 차단하면 위험하다 했죠. 이렇게 이제 퉁치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 도표를 만약에 못 외우게 되면.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적용되는 회로가 여기 이제 32A의 분기로에 이제 적용이 된다. 그죠? 요런 것들이, 요런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게 각문으로 가가지고, 여기 만약에 이게 이제 TN계통이면, 여기 이제 배전회로는 여기 이제 요 표 1에 표시되지 않은 그런 회로는 5초 이하의 차단 시간이 적용된다. 뭐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2번은 말씀드렸죠. 전원 차단 시간이, 여기 이제 전원 차단 시간 요구는 5초 이내일 때, 요 전압, 그 다음에 DC일 때 요 전압보다 낮은 경우에는 요 값이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지금 내용들이 1번 전원 차단이라든지 이런 차단 시간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보조보호 등전이 보닝 한다 했죠. 보조보호 등전이 보닝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회로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전원이 파괴됐죠. 전원이 파괴됐을 때, 여기 이제 차단을 해야 되죠. 차단을. 여기 이제 차단해주면 이게 안전한데, 자, 전원이 파괴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접지계통이니까, 그죠? 이 ELB 같은 RCD 같은 거,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동작하지 않으면 이게 차단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앞니치 범위 안에 다른 노출 조정하고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접촉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앞니치 범위니까 그죠? 앞니치 범위 안쪽에 이렇게 이제 노출 조정하고 노출 조정부 또 노출 조정부하고 이 계통의 조정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죠? 요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이 전압이 이제 안전 한계 전압 이상이 돼버리면 감전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 내용에서 안전 전압을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 이제 보조 보호 등전이 본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보조 보호 등전입을 한다 해서 이 전원 차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원 차단은 반드시 하되 추가적으로 이제 보조 보호 등전이 본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하시면 뭐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요. 그 다음에 여기 누전 차단기에 대한 추가 보호 대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TN 계통이 전체적으로 TNS 계통하고 TNC 계통하고 TNCS 계통의 우리가 보호 방식에서 자 TNS 계통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아까 과전류가 제일 큰 전류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전류 차단기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큰 고장 이게 임피던스가 낮다 보니까
계통의 임피던스가 지락이 발생됐을 때 그때 계통의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큰 고장 전류가 흘러가니까 이 과전류 차단기로 차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는 여기 이제 접지선이 이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전이 발생되면 접지선 쪽으로 누설 전류가 빠져나가죠. 그걸 이제 RCD에서 검출하는 거죠. 그죠? 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그림을 못 그리는데 시험 우리 수업할 때 내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TNC 아까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TNCS 계통에는 반드시 이제 C를 앞으로 가고 S를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 S 쪽에다가 이제 ELB를 단다.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TT 계통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이 고장 회로 임피던스 있죠. 이 고장 회로 임피던스가 크죠. 클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한다면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 누전 차단기로 보호하는 거는 고장 회로 임피던스가 클 때입니다. 이거는 고장 회로의 임피던스가 클 때죠. 일반적이죠. 클 경우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자, 일반적일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고장의 임피던스가 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 아래 쪽으로, 그죠? 이 노출 조정부의 그 접지 쪽으로, 기기 접지 쪽으로 누설 전류가 빠지잖아요. 그 누설 전류를 우리가 이제 ELB에서 ELB 간부줄 이상이 되면 ELB가 이제 차단이 되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게 누전 차단기에 의한 보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전류 차단에 의한 보호는 이 TT계통이 TN계통화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건 이제 회로의 임피던스가 굉장히 낮아지는 조건인데, 이때는 이제 이 아래, 그죠? 기기 접지뿐만 아니고, 아까 전원측 이 접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조건이죠. 이게 낮아지려면 대지 저항률이 상당히 낮아져야 됩니다. 대지 저항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조건에서 이런 접지 저항값이 이제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의 임피던스 자체가 낮은데, 이거는 회로 임피던스, 고장 회로 임피던스가 낮습니다. 이거는. 고장 회로의 임피던스가 낮단 말이죠. 이게 낮는데, 낮는 것이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이게 이제 신뢰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임피던스 자체가 낮은 조건에서만 이 TN처럼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제 이런 내용들이요. 고장 회로의 임피던스가 낮는데 이 낮는 것이 영구적으로 신뢰성이 이제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는요. 이게 대지 저항률이죠. 대지의 저항률이 이게 이제 낮아가지고 요 값들, 이 값들이 다 낮아야 됩니다. 이 값들이. 아시겠죠? 이 두 개의 값들이 낮는 조건 하에서 TT계통이 TN계통화 될 때, 그때는 과전류 차단으로 보호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답안지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이런 내용들. 요것들은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 차단 시간에 대한 것들은. 자동 차단 조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이제 답안지에 작성이 돼야 되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IT계통이죠. IT계통은 우리가 제1구장이 났을 때는 이 노출 조정부에 사람이 접촉하잖아요. 그럼 이게 위험 전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AC 기준 50V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하지 않으니까 제1구장에 대해서는 저전 차단이 불필요하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저런 감시 장치를 통해서 감시만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원을 꼭 차단해야 되는 조건은 제1고장이 발생된 상태에서 제2고장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두 개의 고장이 동시에 이렇게 이제 발생됐을 때 노출 도전부에 요 걸리는 전압이 인체 안전 한계 전압, 아까 AC 기준 50V, DC 120V를 초과하는 그런 전압이 걸렸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여기 이제 차단기가 차단해서 이 회로에 대한 부분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보호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 조건이요. 보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노출 도전부에 이 노출 도전부 접지 있죠. 이 접지들이 개별 접지냐, 아니면 개별 접지, 그룹 접지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냐에 따라서 접지 계통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룹 접지하고 개별 접지에 따른 요건 TT 계통처럼 보호를 하는 거고요. 그죠? 아까 TT 계통은 이런 식으로 보호를 했죠. 그죠? 요 식을 그대로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TT 계통처럼 보호되는 거. 그러니까 IT 계통은 두 가지 계통으로 이제 보호가 된다. 그죠? 그룹으로 지금 노출 조정부가 되어 있느냐, 개별 접촉 되어 있느냐, 요 두 가지, 요 그룹 또는 개별 접촉 되어 있을 때는 TT 계통을 보호한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지금 제가 한 개의 그림만 해놨습니다. 요게 중성선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고장회로하고 중성선이 없는 경우에 고장회로가 있는데, 이거 참고로요. 요거는 지금 이제 중성선이 없는 경우로 해놨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L1에서 이제 지락 고장이 발생됐죠. 그럼 이게 같은 대지니까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제1고장이 발생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같은 대지니까 대지를 통해서, 접지선을 통해서 이제 이 M2로 고장줄로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저런 파괴를 시켜서 제2고장이 발생됐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L1이 지락고장이 났다. 두 번째는 L3 쪽에 지락고장이 났다 하면 이 회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중성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이 노출 노중부의 접지를 일괄로 접지했을 때는 요건 이제 TN 계통처럼 보호를 할 수 있다. 자, 앞에 TN 계통에 대한 보호는 이거죠. 여기 이제 ZS-IA인데 여기 이제 고장이 두 개가 발생되니까 두 배의 IA에 ZS 이렇게 해야 됩니다. ZS-IA가 아니고요. 우리 앞에서 TN 계통에는 ZS-IA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ZS-IA 두 개를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중성선이 배선된 경우하고 중성선이 배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뭐 다 그리기 힘들고 뭐 간단하게 개념도만 봐보시면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노출 노중부를 그죠? 일괄로 했죠. 일괄로 같이 그죠? 같이 이렇게 이제 접지를 했다는 거죠. 일괄로 접지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L1에서 지락 고장이 났다 그죠? 그럼 저런체가 있고 이 저런체 저리 파괴돼서 지락 고장이 나면 요 노출 노중부의 접지를 이렇게 이제 일괄로 했죠. 이렇게 요 접지가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거죠. 고장전류가 이쪽 고장도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또 저런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저런체에서 다시 여기만 L3 쪽에 저런 고장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했다. 그럼 제2고장을 이게 또 발생시켰죠. 그러면 이 고장 회로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루프를 이제 그리면서 고장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IT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보호 장치는 뭐 이렇게 누전 차단기로 아까 TT 계통처럼 될 때는 누전 차단기로 보호되고 여기 이제 TN 계통처럼 보호될 때는 이렇게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1구장에서는 저런 감시 장치로 보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호 장치에 대한 부분도 뭐 간단하게 작성하면 좋겠죠. 이 정도만 작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게 뭐 TN 계통, 요건 TN 계통에 대한 그 시간은 제가 빼라면 답안지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중성점 접지 방식별 지락 차단 장치에 대한 시설 방법이죠. 자, 여기 보시면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우리가 그죠? Y결선에 대한 자유회로를 구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꼭 적어야 되죠. 지락점의 저항이 클 때. 제가 이걸 항상 강조했죠. 요 식 제가 다 설명해도 있고요. 지락점의 저항이 커버리면 지락전류가 상당히 작아지겠죠. 그럼 이게 이제 OCR에서 지락전류를 검출을 못하겠죠. 만약 지락점의 저항이 작을 때는 OCR에서 사실 이 지락전류 시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지락점의 이 저항 자체가 작아버리면 이제 뭐 이 값을 이제 무시하는 조건하고 이제 무시하지 않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 때는 이 값이 굉장히 작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시할 정도 되면 지락점을 무시해버리면 이놈을 이제 직접 접촉계통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이놈을 똑같은 놈을 보고 3제 또한으로 하고 3배 2가 되니까 그죠? 이거는 2에다가 제 또한이 되니까 요 정상분 임피던스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지락전류는 굉장히 크니까 이때는 여기 OCR에서도 지락이 되는 걸 보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락점의 저항이 클 때는 이야기 달라지죠. 지락점의 저항이 크면 이 지락전류가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락전류가 작게 들어오니까 이 OCR에서 이게 이제 검출을 못하죠. 그래서 이게 사마이제로 만들어서 OCGR에서 검출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Y결선의 자유회로다. 그런 개념들을 반드시 이제 작성이 돼야 되겠죠. 요 내용들에서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식을 통해서 작성이 났습니다. 그 외에 또 이 중성점에, 변압기 중성점에 CT를 달아가지고 OCGR을 걸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지락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뭐 요걸 51N으로 표시할 수 있고 51G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G요. G는 보통 IEEE 이런 데서 이제 표현하는 거고, N은 IC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성점 접지 방식, 중점점 CT 방식, 그 다음에 Y결선에 대한 잔류 회로 방식, 이 두 가지를 직접 접지 계통에서 지락 보호 장치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저항 접지 방식은 이 중성점에 NGR을 거는 거죠. NGR을 이제 저항값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저장, 고장으로 나누는데, 자, 중성점 저항 접지 계통은, 저장 접지 계통은 거의 직접 접지 계통하고 유사한 계통이니까 Y결선에 대한 잔류회로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휘다가 많을 때 있죠. 휘다가 많을 때는 저장 접지 계통이라 하더라도 비접지 계통처럼요. 이렇게
GPT, OVGR, ZC, SGR 이렇게 겁니다. 아시겠죠? 요건 제가 연구반 수업할 때 개통부를 다 클리어가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고장접지 계통에는 중성접지를 고장으로 건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이 비접지 계통하고 유사한 방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장접지 계통에서는 또는 이제 CTB가 큰 이런 경우에는 영상 전류가 적게 검출되니까 그죠? 3번선 영상 분류 회로를 통해서 1, 3차를 100대5로 검출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1차의 실학 전류가 100A이면 3차 측의 실학 전류가 5A로 크게 검출되는 방식. 그게 이제 3번선 영상 분로 방식, 즉 상고선 CT 방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항 접지 계통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비접지 계통에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실제로 이 영상 전류 검출 방식을 잘 안 쓰죠. 그죠? 영상 전압 검출 방식 잘 안 씁니다. 오동작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안 씁니다. 현장에서 거의 안 씁니다. 휘닥 하나밖에 없다. 휘닥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있겠죠. 휘닥 하나밖에 있는 그런, 휘닥 하나밖에 없는 그런 회로는 거의 잘 없습니다. 밑에 고압 회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이거 다 안 씁니다. 이게. 실제로 쓰는 건 이제 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이제 2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전자기에 관련된 다음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보시면 비오사바르 법칙 이거 자체는 처음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110회 이후에 최초죠. 이거 또 나오면 되거든요. 110회 이후에 최초거든요. 최초. 왜 이게 또 나올 것 같냐고 그러면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문제가 밑에 있는 이 문제가 몇 회에 나왔냐면요. 이 문제가 잠깐만요. 이 문제가 최근에 131회인가요? 그때 나왔지 한번 거죠. 이게 131회, 132회에 나왔네요. 이번 문제가 이게 132회에 3-25점으로 여기 이제 암페아 주의 적분의 법칙 그 관련돼서 1, 2, 3번 나올 때 3번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 중에서요. 그러니까 132회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비오사바르 법칙 요거 자체로는 요 1번 문제 자체는 안 나왔거든요. 요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직렬공진이 우리 136회인가 나왔는데 이번에 직렬공진이 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암페아 주의 적분의 법칙, 이런 자기와 관련된 이런 법칙들, 직병렬 공진, 그죠? 이런 다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비오사바르 법칙을 물어버리면, 비오사바르 법칙은 정의가 있습니다. 미소 선줄류. 이 미소에 이제 이 선줄류 있지 않습니까? 미소. 요 DL이죠. DL에 이제 이 미소 선줄류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미소 선줄류 임의점에서 만드는 자기장. 이게 이제 미소 자기가 DH다, DH. 미소 전류가 이렇게 이 도선을 흘러갔을 때 미소 전류에 의해서 임의 거리 R만큼 떨어진 이 위치에 있는 이 부분에서 미소 자기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그 법칙이 비오사바르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IDL이죠. 이 전류의 비례합니다. 미소 길이에 흐르는 전류, 요거의 비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하고 이 도선에 이 끼인 각 있죠. 이 부분이 세타지 않습니까? 요 사인 세타 값에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이 도선과 이 수평면인 축 있죠. 요 수평면인 이 부분과 이 도선이 이루는 각이 이제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이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의 이제 비례 관계고요. 그다음에 거리죠. 이 거리의 반비례 관계다. 거리 제곱이에요. 이렇게고 여기 4파이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벡터 자교로 이제 한번 나타내 보자겠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일반적인 책자에는 우리 이제 송배전 우리가 한전요구 사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자기의 세계 여기밖에 잘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기학 책 이런 데 보면 이 자기의 세계를 벡터 자교로 이제 표현하자 이죠. 자, 벡터 자교로 표현하면 여기서 외적이라는 걸 잠깐 설명하면 된다. 외적이요. 외적이라는 건 A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제 A 곱하기 B잖아요. 그럼 이게 벡터입니다. 벡터. 그럼 A 벡터, B 벡터의 사인 세타죠. 그죠? 이런 어떤 식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 식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IDL이라는, 이 IDL을, I를 벡터입니다. 벡터. 그죠? 여기다가 R0. 여기는 R방향으로. R방향이 단위 벡터거든요. R방향의 단위 벡터다. R방향의 이 단위 벡터라. 이 단위 벡터가 얼마입니까? 이게 크기가 1이단 말이에요. 크기가 1.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외적식을 통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IDL이에요. IDL에 여기 이제 크기가 1이니까 곱하기 1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맞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IDL 사인 세타죠. 맞나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외적 있죠, 외적. 외적의 곱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요거는 이렇게 외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벡터, 이건 벡터죠, 벡터. 벡터로 표현한 거니까 벡터죠, 벡터. 그러니까 이걸 꾹꾹 해도 되고 이 벡터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IDL 사인 세타를 이 곱하기 1이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 1. 1이 있으나 마니까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IDL을 벡터 표시입니다. 벡터 표시 IDL하고 요 놈을 1 곱하기 사인 세타가 R0, R 방향의 단위 벡터 R0로 이렇게 치환해주면 벡터로 표시된 이 벡터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요거는 뭐 약간 이제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걸 잘 표현 안 하는데 뭐 뭐죠? 이런 그 관련된 책자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갔다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있어요. 이것들이 비호 사발에 관련된 법칙인데, 자, 봐보십시오. 요거는 IDL에서 요 DL의 임의점에서의 미소 자기장이잖아요. 이 도선 전체, 이 도선 전체에 대한 자기의 세기는, 자, 봐보십시오. 이 도선에서 이거 딱 그럼 요 도선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되죠. 또 요 도선에서의 또 자기장은 이렇게 되겠죠. 요 도선에서의 또 자기장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자기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모든 자기장을 여기 이제 DH1, DH2, 쭉 가서 DHN이다. 이거 전부 다 적분하면 되겠죠. 인테그랄로. 그죠? 인테그랄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밑에 보시면, 임의의 전류 도선 전체에 의한 임의의 P점. 요 임의의 P점입니다. 임의의 P점의 자기의 세기는 아까 미소 자기에 대해서 인테그랄 취하면 돼요.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하면 여기 이제 IDL의 사인 세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I4파이 라파 빼주면 되고 인테그랄에다가 사인 세타의 R제곱의 D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 도선 있죠. 이 도선 전체가 임의의 P점에 미치는 그 자기의 세기를 적분한 거다.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거는 적분한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자, 요게 이제 아까 132회인가요? 그때 나왔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R인 이 원형 코일입니다. 이게 이제 원형 코일이죠. 반지름이 이제 R입니다. 반지름이 R인 원형 코일의 중심에 여기 이제 미치는 자기의 세기. 여기 다 반지름 R입니다. 반지름 R. 아시겠죠? 이 다 반지름 R이에요. 이제 반지름이 R인 이런 그 원형 코일이지 않습니까? 원형 코일에, 자, 봐보죠. 이 미소 부분, 아까 우리 비호사발을 못찍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IDL이잖아요, IDL에, 자, 우리가 여기 IDL의 요 전류에서 자기장, 요 DH 미소 자기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DH. 자, DH는 우리 앞에서 IDL의 사인 세타 있죠. 사인 세타에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4파이 R제곱이 있는데 이 R제곱이 어떻게 되죠? 반지름 R로 지금 줬단 말이죠. 주어진 문제에서. 맞죠? 이 반지름을 R로 바꾸란 말이죠. 자, 여기서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죠? 이 사인 세타가 이 직각이니까 사인 90도는 얼마예요? 사인 90도는 1이죠. 1입니다. 자, 이제 이 사인 세타는 90도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IDL 나오죠. IDL의 4파이 R제곱. 요걸 가지고 미소 자개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미소 자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원전체잖아요. 원전체니까 원전체를 따지니까 이게 전체를 다시 적분해야 되죠. 앞에서처럼 DH 미소 자개를 전체적으로 적분해야 된다. 이렇게 적분해 버리면, 그죠? 자, 이거지 않습니까? 미소 자개. 이거를, 자, 원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주요. 원의 둘레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죠. 맞나요? 이래 되죠. 원주는 이 원의 한 바퀴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0에서부터 2파이 R까지 이 원 둘레를 적분해버린 거죠. 앞에서 구한 식이 이 식이니까 이 식 그대로 집어넣고 적분을 해버리면, 요거 적분하는 거 아시죠? 요걸 계산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 전류를 1A. 그럼 여기 이제 I를 1로 바꾸면 되겠죠. 1로, 그죠? 1로 바꾸면 요 II하고 마지막에 와서 1로 딱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죠. 요걸 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기가 좋은 점수이고,
모르면 이게 완전히 모릅니다. 어? 아시겠죠? 이거 우리 연구반 교재에서 내가 설명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연구반 안 계신가요? 들었잖아요. 맞죠? 연구반 교재에 내가 다 설명 다 했는데 이 또 나왔단 말이죠. 연구반 교재는 요거를 1로 안 줬죠. 1로 안 줬습니다. 옛날 시험에는 그냥 I로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I 대신에 1로 줬단 말이죠. 이게. 그죠? 요게 차이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야, 1번, 2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거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유도전동기 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속도 제어식과 속도 토크 곡선, 그 다음에 속도 제어법 이게 나왔죠. 이 유도전동기 속도에 대한 부분은요, 시험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이 전동기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거요. 지금 문제를 이제 빨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도에 관련된 문제가 114에 2-25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6회에 3-25 정도 나왔고, 132회에 4-25 정도 나왔죠. 그게 131회다. 이거는 10회 안쪽으로 돈다는 겁니다. 10회 안쪽으로. 아시겠죠? 이게 무조건 10회 안쪽으로 돕니다. 이 속도 제어 방식은 전동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제동 방식, 속도 제어 이런 거 있죠. VVVF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BLDC 모터 있죠. BLDC 모터인데 원리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또 뭡니까? 동기전동기, 그죠?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속도 제어 및 속도 토크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였죠. 자, 속도 제어 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도 제어 식은 동기 속도를 변경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슬립을 변경하는 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회전자 속도를 이제 회전자 속도를 바꾸는 거고요. 요거는 동기 속도를 바꾸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동기 속도 변경 방식은 이게 이제 싱크로너스죠. 싱크로너스.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죠. 그죠? 그래서 이 극수하고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슬립 변경 방식은 회전자 속도 변경 방식이죠. 2차측이죠. 이거는 이제, 요거는 2차측인데 2차측이요. 120F에다가 1-4. 우리 연구한 교재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슬립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슬립을 바꾸는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죠. 전압을 제어해서 슬립을 바꿀 수 있고, 2차 저항을 조정해서 슬립을 바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2차 여자. 2차 측에 우리가 이제 여자 전압을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여자 전압을 통해가지고 이 슬립을 변경할 수 있죠. 그 내용들을 이제 작성되면 됩니다. 자, 제어식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토크 곡선을 위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는 전압 제어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전압을 V1일 때, 이 토크가 T1입니다. 전압이 V2일 때 전압 낮추죠. 그러니까 토크가, 이거 탈전했네요. 토크가 T2죠. T2죠. 이게 제가 막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탈자가 많네요. T1, T2인데 이렇게. 자, 이렇게, 토크하고 전압은 제곱의 이렇게 비례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전압을 V1에서 V2로 이렇게 다운시킵니다. 다운시키면 이 토크 역시도 토크 T2로 다운되겠죠. 그죠? 다운됩니다. 이 제곱에 비례해서 다운됩니다. 그래서 토크가 지금 이 토크가 이 곡선이죠. 이 토크 곡선. 이 토크 곡선 이제 이 V1을 줬을 때 이 토크 곡선인데 V2 전압을 낮춰버리면 토크가 이렇게 줄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전동기가 지금 운전되고 있는 이 부하의 회전, 부하 쪽에 부하하고 만나는 점 여기가 지금 속도잖아요. 이 부하 토크하고 만나는 점, 이 부하 토크입니다. 부하 토크. 여기 전동기 토크예요. 전동기 토크 M1, 정확히 따지면 전동기 토크 M2 이렇게 되는 거죠. 모터 토크, 이 부하 토크입니다. 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속도잖아요. 그럼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압을 떨어뜨리면 토크가 떨어지는데, 자, 왜 떨어지냐 보면 이때 슬립이 우리가 이제 전압을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토크 곳에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슬립을 보면 오히려 슬립이 커지죠. 왜냐하면 정지 상태에서 슬립은 1로서 최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전 상태에서 슬립은 4%에서 한 5%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정지적으로 할수록 슬립은 커진단 말이죠. 그죠? 이 슬립이 커지니까 우리가 이제 오히려 속도는 줄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할수록. 속도는 이쪽으로 할수록 줄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속도하고 토크와의 관계 곡선. 그러니까 전압을 떨어뜨리니까 토크도 감소되면서 속도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어떤 특성이 속도 토크 곡선이다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압을 올려버리면, 자, 전압 올렸죠. 여기서 V2에서 V1 올렸다. 그러면 이 이제 운전점이 이 운전점으로 바뀌잖아요. 이 운전으로 바뀌니까 슬립이 S2에서 S1으로 커지죠. 작아지죠. 슬립이 작아지니까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P분의 120F에다가 1-S니까 이 값이 작아지니까 이 속도는 증가된단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 1로 갈수록 속도는 증가된단 말이에요. 1로 갈수록 속도는 증가되고
일로 갈수록 속도는 다운되고, 아시겠죠? 슬립은 일로 갈수록 커지고, 슬립은 일로 갈수록 작아지고, 그런 어떤 특성, 이런 것도 이제 속도 특성 곡선이다. 이 특성 곡선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우리 기본반이고 연구반 교재 다 있는 거니까 앞에 식에서 그죠? 극수를 제한하는 방법 있죠. 이 극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여러분 농행전동기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선형은 극수를 변경할 때마다 같이 이제 1, 2차를 같이 바꿔야 되니까 1, 2차를 같이 바꿔야 돼. 현실적으로 이거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죠? 자, 주파수 제어는 전압하고 주파수를 동시에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죠. 만약에 주파수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제어를 한다. 저 주파수만 떨어뜨려버리면 이렇게 토크가 커지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전압이 일정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 수식에서 여기 이제 K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파수만 떨어뜨리면 이 자속, 이 값 자체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겠죠. K는 일정한 값이니까. 이 자속이 커지면 토크는 K파이의 IA잖아요. 2차 척의 전류, 즉, 저기다 전류는 일정한 상태죠. 이거 다 K값 일정한 겁니다. 일정이죠. 이게 커지니까 토크가 커지겠죠. 이렇게. 토크가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 토크가 커지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전압을 일정하다고 가정해버렸잖아요. 이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관계식에서 위배된단 말이죠. 그죠? 이 관계식에서 위배되니까 전압이 일정하면 토크도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식을 만족하려면 주파수를 내릴 때 전압도 같이 내리고 주파수를 올릴 때 전압도 같이 올려버리면 이 자속이 일정한 상태가 되고 이 자속이 일정하게 되면 토크도 이런 식으로 일정한 토크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답안지에 작성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도전동기 쪽에는 이런 VVVF를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계통에서 유도전동기의 에너지 세이빙 쪽으로 이 VVVF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하고 적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차 전압제어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토크는 S의 V의 제곱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보면 슬립은 다시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이런 관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전압을 제어를 할 때 전압을 제어를 하면 이제 슬립이 전압이 만약에 다운되지 않습니까? 전압이 다운되면 어떻게 되죠? 슬립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V1을 이렇게 V1에서 V2로 다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V1에서 V2로 다운시켜버리면 자, 이 전동기 토크죠. 부하 토크가 만나는 점 여기서 보시면 S2가 있고 S1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압을 떨어뜨리니까 S2가 커지게 되는 거죠. S2가 커지게 되니까 자, 속도는 어떻게 되니까 P분의 120F에다가 1-S가 되는 거죠. 1-S죠. 자, 이 슬립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속도는 줄어지는 거죠. 반대로 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거 적용도 이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페인 구도용, 소형, 농용 유도전동기에 적용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대학교 전기기기 책 두꺼운 게 있습니다. 이게 박민호 교수인가요? 서울대 그 교수님이죠. 그분이 쓴 책자가 이만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 적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2차 저항제어는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례 추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하는 제어법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 권선형에서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그 당시에는 운전할 때는 슬립이 크죠. 슬립이 클 때는 어떻게 되죠? 이 2차측 저항을 즉 우리가 이제 회전자의 그 외부 저항기를 통해 가지고 2차 저항을 크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운전됨에 따라서 슬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2차 측의 저항을 작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운전이 되면 이쪽에 전기자 회전자 쪽에 있는 그 저항을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례 추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꾸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토크에 대한 약식은 R2의 S지 않습니까? 이 S가 클 때는 이것도 같이 크게 해줘야 되고, 그죠? 이게 이제 작아지면 같이 이제 중간 사이로 가야 되고, 이게 작아지면 다시 이제 작게 해주는. 그럼 이게 결국은 똑같은 형태가 되죠. 이거로 형태니까. 이게 이제 비례추이 원리지 않습니까? 비례추이 원리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측에 저항을 넣다 보니까 I제곱 아래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도 작성해야 되고요. 적용은 근선정에서 근선정에서. 그 다음에 2차 이자 제어는 2차 측에 이런 2차 측과 동일한 전압, 여기 이제 2차 여자 전압을 덜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이렇게 빼가지고 운전점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토크가 일정하죠. 자, 이 토크 곡선이 되죠. 토크 곡선이. 자, 전동기 토크 곡선이 됩니다. 그럼 부하 토크 곡선이 되죠. 부하 토크 곡선. 이 전동기 토크예요. 자, 운전점은 이렇게 보는 거죠. 운전점은 이렇게, 이게 운전점이잖아요. 운전점에서의
운전하고 있을 때 여기 이제 2차 전류식입니다. 2차 전류식이죠. 운전하고 있을 때 토크 자체는 일정한 토크죠. 이 토크 자체가 일정합니다. 토크가. 이 토크가 일정하고 또 2차 측에 전류 있죠. 요것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류도 항상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토크도 일정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2차 측 전류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제 요 값에 의해서 이 2차 여자 제어를 추가를 시켜버리면 이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요. 이 값이 일정하니까 이때 슬립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야 되죠. 그죠? 슬립이 이제 작아져야 됩니다. 슬립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P분의 120F죠. 이렇게. 120F에다가 1 했으니까. 슬립이 작아져야 되니까 이때 슬립이 작아지면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로 보면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2차 여자 제어다. 뭐 상세한 거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2차 측의 주파수와 관계들 다 설명하고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드리고 뭐 지금 문제 풀이는 간단하게 개념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요것들도 적용이 어디에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결론도 반드시 써주는 게 낫죠. 유도전도기 속도 제어는 현재 이제 인버터를 이용한 이 주파수 제어법을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요. 이게 이제 에너지 세이빙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그죠? 돈은 좀 비싸더라도 이게 LCC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투자비가 한 1년에서 2년 안에 다 나와버립니다. 그죠? 보통 권선전 쪽은, 권선전 유도전도기 쪽은 2차 저항 제어하고 2차 여자 제어 방식을 많이 쓴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전기를 보시면요. 정전기. 정전기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 정전기를 제가 이게 정전기 발생 원리도 세 가지로 지금 나눠가지고 우리 기본서에도 설명을 좀 해놔놨고요. 전기 이중층 관련해가지고 이 정전기 발생 원리 같은 것도 굉장히 제가 상세히 설명해드린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정전기 쪽을 계속 시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전기 쪽도 빨리 한번 봐보면요. 111에 3-25점이 나왔고요. 120회에 2-25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36회에 4-25 나왔죠. 근데 137에 나왔죠. 이런 게 이제 흐를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제를 딱 분석해 보면요. 136회의 문제가 한국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직렬공진에서 아까 또 나왔죠. 136회가 137에 나왔죠. 자, 이번에 이 뭡니까? 정전기가 또 나왔다. 이런 31문제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만약에 다시 출제되면 이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37회 문제를 꼼꼼히 보고 7회 문제를 꼼꼼히 보고 138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31문제에서 두세 문제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출제자가 또 안 늘라,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읽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전기에 대한 발생 원인을, 자, 이렇게 액체 취급 과정하고 고체 취급 과정 두 개로 나눠서 이 얘기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정전기 방전, 그죠? 방전에 대한 종류를 물었고, 그 다음에 정전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산업 설비에서의 정전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전기에 대한 원인은, 자, 이겁니다. 원래 정전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성인 상태에서는 전기적인 성질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기가 전기적인 성질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성인 전하가 여기 이제 핵에 양면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자에 이 궤도에 있는 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중성이죠. 이럴 때 전기적인 성질을 못 발휘합니다. 이 전기적인 성질이 없죠. 전기적인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놈이 하나 나가가지고 양이온이 되든 음이온이 되든 이렇게 돼야만이 이제 정전기를 발생시키거든요. 그죠? 전기적인 성질을 발생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봐보시죠. 어떤 외부에 어떤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외부에 에너지가 인가돼야 됩니다. 에너지가 인가돼서 이 궤도에 잡고 있는 이 획에서 잡고 있는 이 궤도에서 이제 이 전자를 잡아당기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끊을 수 있는 외부 에너지가 주면 이 전자가 궤도를 이탈한단 말이죠. 그죠? 그 궤도 이탈을 하는 방법을, 자, 취급 과정에서 어떤 취급을 통해 가지고 이 전자가 바깥으로 이동해서 어떤 극성을 가지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분출대전입니다. 분출대전. 한 두 개 정도만 쳐도 충분합니다. 자, 액체류, 기체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쪽에, 여기 이제 요 텀이 아주 얇은 텀입니다, 이게. 여기에 지금 액체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액체가 들어가 있는 파이프인데, 이게 파이프예요. 파이프인데 이 텀이 있다, 텀이 있다 보니 이쪽으로 얇은 조그만 틈 쪽으로 이때 이제 이 스틱 같은 게 뭐 새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새어 나올 때 이 에너지 있죠, 에너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핵에 이 핵에서 이 전자를 잡아 당겨 있는 힘 있죠.
이걸 끊어버린다. 그죠? 끊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중성인 이 기체 이런 부분들이 또는 액체 부분들이 양자나 음자가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E는 이 K의 R제곱에 Q가 되는데 이게 극성을 갖는 전하가 됩니다. 극성을. 극성을 갖는 이런 전하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플러스 전하이든 이게 이제 마이너스 전하이든 그죠? 이렇게 극성을 하져야만이 전기의 세기가 발생된단 말이죠. 정전기 전압이 발생된단 말이죠.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출 과정에서 이게 양전 음자가 발생됐죠. 그럴 때 이 정전기가 전기 전압이 이렇게 발생된다. 전기의 세기가 이렇게 발생된다. 시까지 더 적으면 더 좋겠죠. 말로만 적는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도 간단하게 그리면서 이런 분출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그죠? 어떤 전자를 잡아 당겨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 이상의 힘이 가이다 보니까 핵에서 전자가 분리되면 중성인 이런 그 원자 분자가 극성을 갖는다. 즉 양이온, 음이온, 즉 양전 음전을 가지면서 이 전기가 발생된다. 이렇게 적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말은 이렇게 해도 답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책자에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자대로 표시를 하는 건 하수들이 표현하는 거죠. 고수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상중하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지 합니까? 달달달달 이어오는 거죠. 달달달 이어가는 기술사 딱 따죠.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 안 하죠, 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물리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 물리적인 의미가 머리에 딱 들어와 있으면 안 도망갑니다. 죽었다 깨도 안 도망가요. 암기라면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사 거의 90% 이상이요. 암기에서 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하나하나 이 개념을 가르쳐주면서 그 머릿속에 탁 들어오도록, 그죠? 도망 안 가도록 해준단 말이죠. 그게 우리 대한전기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 분출대전은 이렇다. 자, 봐보십시오. 그 다음 마찰대전이죠. 마찰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이프 안에 이제 액체류 같은 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찰에 의해서, 그게 마찰력이죠. 마찰력에 의해서 결국은 여기 또 양전화, 음전화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정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봐보십시오. 이것들이 그 파이프 안쪽으로 이제 액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이 파이프가 고체잖아요. 이 고체 액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흐르는 유속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 중성인 이런 부분들이 원자 분자들이 양전하든 음전화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액체를 어떤 밖에서 안에 팍 물을 부을 때 이 물이 떨어지는 그 어떤 에너지 때문에 여기 이제 양전, 음전화가 발생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정전기의 성질은 크게 세 가지만 쓰면 됩니다. 자, 정전기는 정지 상태의 전기다. 우리가 이제 도체를 가지고 흘러가지는 않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그게 어떤 전하로 양전화, 음전화를 갖고 있는 전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게 어떤 뭐 전류가 흐른다든지 이렇게 되진 않죠. 물론 이제 이 공간에 이 공기라는 어떤 그 저런 공간을 이렇게 통해서 높은 전기에서 아까 우리 파일극한 전위 경도처럼 그 정전기 전압이 굉장히 높을 때 공기의 절연을 깨고 흘러가잖아요. 그게 이제 방전이다 말이에요. 방전. 그죠? 방전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정지 상태의 전기고 주파수가 제로입니다. 이게 이제 정전기의 한계 성질이고 역학 현상이요. 자, 아까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전기력은 자, 봐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놈이 절연체가 돼야 돼요. 절연체가 됐고 이게 이제 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인 도체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를 플러스로 가버리면 여기 이제 쿨롱의 법칙에서요. 반대 극성의 전하가 이쪽을 잡아 당기는 거죠.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Q1하고 Q2잖아. 이게 이제 반대 극성이에요. 반대 극성의 전하에 의해서 이 흡입력이 발생된다. 이쪽에는 흡입력이죠. 이쪽에는 흡입력이고 여기는 뭐죠? 반발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전 유도의 원리다. 그죠? 예, 단 조건은 이게 절연물로 구성돼야 돼. 왜? 여기 이 전하가 대기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조건에서 플러스를 잡아당기면 마이너스 쪽 전하가 끌려가고 같은 극성은 반발력에 있어 밀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전 유도의 원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폐를 만약에 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차폐를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중성인 상태가 되니까 여기 이제 그 도체 P에서 전하가 유도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정전 차폐의 원리잖아요. 요건 정전 유도의 원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전 유도, 정전 차폐 이런 것들 작성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전기적인 정전기의 주 성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또 더 적을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전기의 어떤 발생 요일을 보시면 이 대전소일이 가까울수록 이 대전소일이 가까이 있는 부분은 정전기 발생이 적습니다. 대전소일이 먼 곳에 있죠. 먼 곳일수록 정전기 양이 커진다. 정전기
양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표면의 상태가 거칠수록 이게 이제 강하게 우리가 힘이 작용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양전화, 음전화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더 크게 가해진다 말이죠. 물질의 표면이 거칠수록, 그죠? 물질의 이력은 최초에 잡아당길 때, 정전기가 때 이게 우리가 밟아놓으면 많이 이제 이 어떤 대전체가 대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으로 딱 이렇게 이력을 시킬 때 그때 이제 정전기가 많이 발생되긴 한다. 그다음 면적이 클 때, 압력이 클 때, 분리 속도가 빠를 때 정전기가 커진다. 이런 것들을 뭐 성질로 간단하게 적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전은 이제 요거죠. 아까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 전이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체를 어떤 저렴거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죠. 전이차가 있는 V1하고 V2가 어떤 전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대전체를 특정 거리 안쪽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이 공간의 전원이 파괴되면서, 즉 등전이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공간의 전원이 파괴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이 전원이 파괴되니까 높은 전압이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공간의 전류를 깨는 순간에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온단 말이죠. 그죠? 뭐 이런 내용들요. 코로나 방전, 뭐 요 코로나 방전 요 차체도 시험 나왔죠. 그죠? 요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전 물체가 뾰족한 물체에 이렇게 이제 어떤 접촉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코로나 방전이 생기는데, 이거는 크게 뭐 전기적인 장애나 재해가 발생되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코로나 방전은요. 그 다음에 스트리퍼 방전하고 이 불꽃 방전은 전기 재해나 어떤 그 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대전 물체 자체가 크다 말이에요. 이게. 이 대전 물체가 좀 크고, 그다음에 곡률 반경이 큰 이런 거 사이에서 이제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불꽃 방전도 여기 이제 이 도체가 이 접지된 도체죠. 접지된 도체에 이 대전체가 이제 이렇게 대전되었을 때 이 접지된 도체 쪽으로 이제 방전하는 과정에서 큰 이런 그 방전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나 장애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막 이런 것들요. 옆면 방전은 이 대전체 표면에서 아까 우리가 최초에 이력할 때 그때 이제 정전기가 많이 발생된다 했죠. 대전 물체의 전하량이 많을 때 그때 이제 이 표면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을 뗄 때 이제 이 정전기 방전이 많이 발생된다. 요것도 이제 재해의 원인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뇌상 방전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전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뇌 형태하고 똑같죠. 우리가 이제 네온도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네온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대지가 마이너스든 이렇게 됐을 때, 뭐 이거 반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전하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의 세기가 이 저렴거리 이하로 떨어져 내려올 때는 이 공간의 전원을 깨고 이제 방전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죠. 이거 내상 방전도 대전 입자가 이제 규모가 커집니다. 대전 입자가 규모가 커지면 이때 이제 그 큰 규모에 의해서 이제 대전 운을 크게 이렇게 이제 발생시킬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어떤 공기라든지 대지 간의 어떤 저렴 파괴 이상의 전기 강도가 형성되면 이렇게 이제 발광을 수반하는 방전이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상 방전이고, 마치 우리가 뇌 있죠. 뇌 방전형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방전 형태가 이제 뇌상 방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책은, 정적인 대책은 크게 이제 정적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속도 컨트롤 문제. 그 다음에 대전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된 대전된 그거와 반대 극성의 전하를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정전기 자체를 중화시키는 방법. 요건 사실 좀 문제가 좀 있는 방식이죠. 그죠? 공기 윤화 방식은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큰 틀의 두 번째는 발생된 정전기를 아예 방전시키는 거죠. 이건 아예 정전기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거고, 첫 번째 거는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발생된 정전기를 신속히 대지로 방전시키는 거죠. 그때 할 때는 접지와 본딩, 그죠? 인체의 대전 방지, 밑에 이제 바닥에 타일을, 도전성 타일로 하면 우리 바퀴 같은 데 탁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바닥의 사이에 이제 전하가 발생될 때 도전성 타일을 통해 놓으면 그 플러스 전하들이 대지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막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시설에서의 정전기 점화원 대책은, 정전기 점화원 대책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화재 폭발은 우리가 이제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이렇게 될 때 화재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산점이, 그죠? 가산점이 될 때 화재 폭발이 되는데, 이 점화원이 정전기 때문에 지금 점화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전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전기의 이 방전이 이제 파라온이 됩니다. 이게 점화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연성 가스, 이 혼합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연소, 즉 화재 폭발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접지를 해서 전화 자체를 대지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 방지 도로도 아예 대전이 되지 않게끔 도로를 통해 가지고 정전기 자체가 축적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거죠.
습도 컨트롤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제전기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전기 자체를 이제 산업시설에서 저마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론도요. 꼭 좀 적어야 됩니다. 정전기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화재 폭발 이런 것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뭐 2차적인 문제, 우리 추락, 낙하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전기 자체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설령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축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죠? 또 위험한 위험 조건에서 충방전 중에 외에도 위험 분위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마운적인 그 외에도 아까 위에 이제 가연물하고 산소 있죠. 즉 가연물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정전기라는 저마운이 있어도 화재 폭발이 발생되지 않죠. 그 화재의 3요소 중에 한 개를 끊어버리면 화재 폭발이 발생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자, 수상태양광은요. 이게 이 수상태양광은 지금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수상태양광이 지금 언제 나왔냐면요. 백구에 4-25점으로 나왔고요. 131에 1-10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37에 나왔다. 이것도 지금 수상태양광이 갑자기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죠? 132회 이후로 지금 또 나왔으니까. 자, 구성 및 특징은 이거 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구성 및 특징. 전체적으로 이 수상태양광을 지지하고 있는 부유체 있죠. 부유체하고 위에 이제 태양광 모듈 쪽하고 뭐 이런 쪽을 작성하면 되고요. 이 변전실 쪽은 뭐 작성 안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못 썼을 겁니다. 설계 및 시공식 고려사항. 그죠? 자, 요것도 뭐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대충 막 이렇게 좀 각색해서 써도 되는데 아마 시험장에서 좀 안 나올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어떤 개념들 간단하게 적으면 되고요. 그런 구성체가 구도체. 아까 이 수상태양광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구도체죠. 이 계류장치는 뭐냐면 잡아 당기는 거죠. 이 구도체를 이제 붙들어 매고 있는 거, 계류시키는 거, 고정하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모듈 같은 거,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고, 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우리 이제 변전실 쪽으로 당겨가기 위해서는 수중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상태양광이 육상태양광에 비해서, 즉 지상태양광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환경을 파괴하진 않죠. 왜냐하면 지상의 태양광 발전 설계하게 되면 모듈을 설치하기 산을 깎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산을 깎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게 하고 또 이제 유유, 수면, 우리가 강이든 우리가 이제 바다에 그냥 놀고 있던 그런 강이나 바다를 수상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이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구성 및 장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부유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력통, 보조 부력통 여기 있겠죠. 여기 이제 현수선 있고, 여기 이제 무게추, 균형추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앵카 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위에 이제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구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중 케이블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를 여기 이제 전기실 쪽으로 끌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한전계통하고 연결시키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써도 되겠죠. 여기까지만 구성에 대해서 작성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조체에 대한 거, 계류장치에 대한 거, 태양광 설비, 수중 케이블,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우리 기본 연구반 교재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특징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장점, 단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 및 시공식 고려사항.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작성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일단 이 구조 있죠, 구조. 이 수상태양광에 대한 그 구조 자체가 이제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력체 있죠, 부력체, 프레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수면상 이 바다에 보면 파도가 막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런 파도에 부력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태양광 모듈 자체가 파도에 안정되게 되죠. 이게 이제 구조의 안정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들이 자 봐보시죠. 아무래도 바다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철제 제품들이 부식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식에 강한 이런 고강도 플라스틱 이런 걸로 하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 부력체 및 계류장치 아까 붙들어 보면 현수선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량, 개수, 크기, 배치계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뢰 구성 위에 모듈이죠. 모듈은 태양광 모듈이 배열에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도 있고 모듈을요. 우리 부유체 위에다 그대로 이 수평으로 이렇게 약간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그죠? 이 경사각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경사각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듈을 또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각을 최대 30도 정도, 30도 각도의 경사각을 이루게 하면 여기 이제 발전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듈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발전 효율이 이제 달라진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환경적인 문제요. 자, 이게 이제 뭐 수심 같은 거 최대 5m 이상 가야 됩니다. 풍속은 여기 지금 하나 빠졌네요. 풍속은 이 구조물의 설계 강도라든지 안전성에 문제를 주지 않도록 최대 풍속이 45m/s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면 이런 구조물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태풍 같은 게 세게 들어오면 뭐 집도 뭐 무너질 수 있고 뭐 나무도 뭐 파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풍속이 너무 세면. 그러니까 너무 큰 풍속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유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속도 홍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유속이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보통 유속은 0.5m 이하. 그죠? 그러니까 결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심이 너무 낮은 지역 이런 곳에는 우리가 수산 태양광 발전을 하기 어렵다. 자, 환경적인 문제요.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답안지 작성이 되면 되고, 그죠? 자, 기술, 그 다음에 경제적 고려사항들.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한전계통 연결했지 않습니까? 한전계통 연결할 때 그 한전솔로의 유용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전기실에서 한전솔로까지 끌고 들어갈 때 전압 강화의 문제, 그죠? 막 이런 부분도 검토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이제 돈적인 문제, 즉 경제성적인 부분을 검토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이 구조체라든지 계류 이 시스템 이런 걸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상 태양광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유상 태양광에 비해서 이제 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유상 태양광은 구조체에다가 바로 모듈을 설치하지만 이거는 물 위에 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경제성 이런 걸 따져야 된다 말이죠. 그죠? 그다음 정부 지원금은 뭐 살짝 써도 됩니다. 뭐 정부 지원금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상 태양광을 하게 되면 뭐 정부 지원금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 뭐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시공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거라든지 하나 빠졌나요? 3번이 기술 경제적 고려사항이고 4번이 시공 관련 그 고려사항이죠.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설계 시공식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반드시 그죠? 이렇게 이제 2번째 항목 최소한 두 번째 항목 요거 정도는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상당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부정적인 답보다는 긍정적인 답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수상 태양광은 상계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미래 태양광 발전 설계 대안으로 구상되고, 그죠? 빠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 공사비가 포함되면 이 적용이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긍정적인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주면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이 V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V가 지금 이제 이 V가 오히려 자주 나오고 있죠. 101에 10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 126회에 4-25점 나왔죠. 그러니까 137에 나왔죠. 자,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V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종류가 나왔죠. 분류별 종류. 그 V에 대한 효과적인 실시시기. 그 다음에 요건 우리 교재에 다 있는 거죠. 요건 다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요건 기본서에 있고 요거 다 있죠. 그러니까 요것만 지금 딱 우리 교재에 없더라고요. V 효과적인 시기. 자, 세 번째는 설계 공모, 기본 설계 등의 시행,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련한 지침에 따라서 이 V 실시 시기 있죠. 횟수, 요겁니다. 얘가 이 도표로 지금 다 만들어놨죠. 이거도요. 요것도 도표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시험이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자, V에 대한 정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전력공사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력공사 등의 불필요한 기능 또는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 물론 이제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원가를 절감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건설 공사에 V가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관공서나 뭐 예를 들어 뭐 시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 일반 건설회사 이런 데서 이제 건설공사 할 때 V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자, 밸류 엔지니어링형. 자, 이렇게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고 형태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절감형, 기능 향상형, 혁신형, 기능 강조형, 원가 강조형. 이거 우리 기본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다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 효과적인 실시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한 3분의 2 정도, 한 60% 정도 이렇게 진행된 시점에서 우리가 V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설계 단계의 V는 현장의 대상 공정에 대한 세부 그 실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공법과 공정 등에 대한 V 등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 보시면 V를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그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V 제한을 위한 비용이죠. 이 비용이 이제
이게 이제 늦으면 늦을수록, 라이프 사이클 코스가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 V 제한에 따른 절감은 빨리 할수록 이렇게 이제 금액이 커지다가 이제 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한 가능성이 크죠. 비용 절감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손실이 이제 커진다. 이쪽에 늦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통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설계하고 아까 기본 설계하고 이 실설계의 한 60% 정도, 3분의 2 정도에서 V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에 3문제는 요겁니다.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요거는 첫 번째 기술 자문회의나 설계 자문회의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이제 판단하는 시점에 기본 설계, 실설계를 각각 하면 한다. 자,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하지 않습니다. 실사에 대해서는 한 번 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도표를 다 정리해놨고요. 자, 요 공사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실설계를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사를 안 하고, 그죠? 이게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발주하죠. 왜냐면 이때는 이제 신제품, 신기술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제 또 보의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는 이 발주차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시점에 또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요번에 보의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모시에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공사가 한 40%에서 50%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의를 두 번 했더라고요. 기본 설계하고 실설계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한 40% 50%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보의를 안 해도 상관없죠, 그거는요. 근데 100억 이상 공사더라고요. 근데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공사가 한 40%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외부 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현장을 한번 돌고 왔거든요. 그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그죠? 발주청이나 시공사에서 더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에 가서도 뭐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설계 품질을 향상시키고 설계 V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 검토로 이 비용 절감 효과하고 그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 V를 하게 되면요. V를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투자 대비해서 우리 절감 어떤 금액도 더 많아지고 기능도 더 좋아지는 그런 어떤 걸 할 수 있으니까 V를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결론을 간단하게 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3교시하고 4교시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